몇여 년 사이에 8천억 달러가 8조 달러가 된 거예요. 10배가 올라갔어요. 이러한 달러의 남발은 대체 자산의 가격 상승을 불러와야 되는데 달러의 대체 자산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있는데 미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금 선물 시장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규제가 불가능한 비트코인이 치고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성장 동력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법정 통화들의 통화 남발이 비트코인 가격을 치솟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인가요? 자산인가요? 비트코인은 화폐이자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화폐의 본원적인 기능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았어요. 뭐 사기다, 폰지 사기다 등등. 그런데 최근까지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만 인정을 받고 화폐로서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이게 엘살바도르의 법적 통화로 지정이 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정화폐가 되고, 법정화폐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거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비자 카드보다도 더 빠르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 레이어 2 그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의 소액 결제가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화폐로서의 기능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용도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제외하고서라도 최근에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이나 인스크립션 이런 게 나와서 비트코인으로 NFT, 즉 대체 불가 토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의 NFT보다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NFT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는 BRC20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이 기술로 대체 가능 토큰 등도 만들어냅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는 그 토큰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구동되는 그러한 토큰들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스마트 계약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를 통해서 디파이, 즉 탈중화 금융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루트스탁이라고 해서 이제 RSK,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택스 코인, 그 다음에 그 리퀴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롤업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이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에 얹어가지고 다른 여러 종류의 결제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는 비트 벌처 머신이라고 비트코인 가상 머신 기술도 등장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의 진화가 비트코인의 용도를 이더리움 생태계 못지않게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룬즈 프로토콜이 나와서 그 BRC20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여러 종류의 기술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용도를 확대시키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는 가격 상승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달러와 비트코인은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국이 왜 망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제국은 항상 팽창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팽창 정책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그 나라 통화의 남발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를 남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도를 넘으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달으면서 통화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이 통화시장 붕괴가 제국 멸망의 단초가 됩니다. 역사에서 사실은 모든 제국이 이러한 패턴을 거쳤어요.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동양에서는 원나라가 그랬습니다. 그 외에 스페인 제국은 물론이고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했던 제3제국도 초인플레이션으로 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적에 제국의 멸망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배우긴 합니다만 거기서 관가하고 있는 게 이러한 금융통화 시스템이라는 이 경제적인 요인을 역사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으로 다루지 않는데 사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통화시장의 붕괴가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판 제국이에요. 그리고 팽창 정책을 씁니다. 세계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이등 국가를 핍박을 하면서 그러한 흐름은 옛날의 제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달러가 남발되면서 이러한 달러의 남발은 사실은 대체 자산의 가격 상승을 불러와야 되는데 달러의 대체 자산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나타낸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 선물 시장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규제가 불가능한 비트코인이 이게 치고 오르는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는 달러의 가치 변동을 보면 이게 1930년대만 하더라도 금 1온스당 20.67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게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 1온스를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지금은 2,400달러 정도를 줘야 금 1온스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지난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협정 때 1971년까지만 해도 금 1온스를 사는데 35달러였으면 되는데 지금은 한 50년뿐이 안 지났는데도 금 1온스를 살려면 2,400불을 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98.5%가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가치 상실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미국의 달러가 어느 정도 많이 발행됐을 거예요.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액은 8천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뿌려진 모든 달러를 합쳐도 8천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치면서 세 차례의 양적 완화로 4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그때 5배의 달러를 더 찍어낸 거예요. 그러다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2달 사이에 그간 찍어냈던 달러만큼을 또 찍어냈어요. 2달 사이에 그때 한 3조 5천억 달러 정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 사이에 8천억 달러가 8조 달러가 된 거예요.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달러의 남발이 가속도가 더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면 경쟁 통화들은 앉아서 절상을 당하게 되니까 그 통화들도 경쟁적으로 많이 찍어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달러가 8천억 달러에서 8조 달러를 넘어서는 이 그래프하고, 그리고 연준이 발행하는 이런 통화 발행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게 달러 표시 자산의 발행입니다. 즉 한마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는 지금 3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번호통화 발행액이 9조 가까이 갔다가 지금 긴축을 하느라고 한 7조 3천억 달러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는 자그마치 35조 달러가 발행됐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중에 이제 남발된 건데, 문제는 경쟁국 통화들도 달러 못지않게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맨 위로 치솟았던 게 이게 유로화인데, 지금은 긴축을 강하게 하면서 달러보다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황색 선이 이게 위안화 발행입니다. 즉 위안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이 4대 통화 중에서 발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 사태 때 봉쇄 정책을 쓰면서 유일하게 위안화 발행을 하지 않은 나라예요. 반면에 유로화나 달러나 엔화는 이때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나 달러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거고, 중국은 이때 통화를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 문제는 이렇게 4대 통화가 경쟁적으로 통화를 남발하다 보니까 세계는 사실은 유동성의 홍수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유동성의 홍수 속에 잠겨 있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혹은 다른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우상향할 수뿐이 없는, 즉 이거는 비트코인의 성장 동력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법정 통화들의 통화 남발이 비트코인 가격을 치솟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모든 자산 시장에 사실은 동일한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자산 시장은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시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죠. 금리가 싸지면 누구나가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려 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이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암호화폐 시장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 시장보다도 더 크게 상승할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은하고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발표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이 은을 살짝 앞서서 지금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후에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장 내지 하락장을 맡아서 지금은 다시 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있을 겁니다. 즉 지금은 한 이런 식으로 한 9위 정도 될 텐데, 앞으로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시장 여건이 찾아오면, 즉 거시경제 흐름이 기준금리를 한다거나 긴축을 종료한다거나 해가지고 유동성 시장에 접어들면 다시 예전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특히 비트코인은 연간 한 2배씩 오를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10대 자산 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궁극적으로는 금 시장 규모를 추월하는 그러한 형태로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대선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같은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간 비트코인의 최대의 적은 미국의 규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지금 옛날과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해에 비트코인이 그 현물 ETF가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급속히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자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 의하면 지난해에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실제로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국민의 25% 정도인 8,500만 명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정치가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지금은 이제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공화당은 완전히 친암호화폐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 본인이 당선되면은 사실상 모든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이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친암호화폐 정책을 자기는 쏟아내겠다. 뭐 CBDC 발행은 불허하겠다. 이 얘기는 곧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하고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 등 많은 이슈들을 유죄장에서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심지어는 친암호화폐 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SEC가 모든 암호화폐 규제에 건건히 개입을 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오히려 친암호화폐 기관으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피트 21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의 3분의 1이 찬성적으로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조차 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가리지 않고 이제는 친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설사 바이든이 집권을 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우선 백악관 자체도 이번에 SEC를 압박을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선승인해주고 실무 조치는 후에 하라고 할 정도로 다급하게 이제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조차도 민주당이 친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물론 트럼프가 되면 더 좋겠지만 설사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예전처럼 규제 일변도로 이제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과 암호화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암호화폐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 같은 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조사한 국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세계 144위 그 암호화폐 거래량이 생성됐던 나라인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틀려졌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다음에 중국의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비트코인 밀거래가 크게 성행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 일변도로 가라앉았고 주식시장마저 재작년, 작년에 크게 하락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 처하면서 그들이 눈을 돌린 게 사실은 부동산과 주식의 이제 대체 시장격인 금과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 수요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 금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그보다 사실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밀거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과 홍콩의 거래량을 합치면 아시아 1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는 승인이 나와서 이제 거래가 될 텐데, 사실상 중국 부호들은 홍콩하고 그 커넥션이 있어요. 그건 홍콩 은행의 구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중국 정부로서는 자본 유출이 홍콩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홍콩까지는 앞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대로 겁을 내는 건 암호화폐 시장을 허용했을 적에 이게 자본 유출로 이어질까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제 홍콩의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암묵적으로 홍콩까지는 이제는 이거는 중국과 한 몸이니까 여기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암호화폐 투자는 더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